현실의 고통을 인내하기 위해 마음으로 새긴 투명한 시의 언어가 바로 이 시다. 시로 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시인 이형기의 낙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형기 시인의 낙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형기 시인은 개인적으로 저의 은사입니다. 대학원 시절 때 수업을 한번 들었었고요. 수업 한번 들어서 무슨 사제지간을 맺었다기보다는, 사제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가 감정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사제지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업 몇 번 들었다고 사제지간이라고는 뭐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형기 선생의 제자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언론인으로서 오래 재직을 했고, 교수로서는 뭐 한 13, 14년 했나요? 실질적으로. 물론 무슨 경력 증명서에 의하면 16, 7년 뭐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말년에 한 10년 남짓 병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교수 실제로 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0대 후반부터 교수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 부분에 제가 또 한마디 추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 제 은사하고, 특히 이형기 시인께서는 술을 좋아하시는데 뭐 저도 술자리에 좀 몇 차례 끼어든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분의 생각, 또 가치관, 뭐 인생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편입니다. 그러면 시인의 낙하를 공부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일단 아름다운 시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물씬 전해지는 그런 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문예사조,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주조를 유미주의라고 합니다. 뭐 예술지상주의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뭐 그 밖에 뭐 신미주의니 탐미주의니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유미주의의 그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는다면 19세기 말의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시인은. 특히 오스카 와일드의 극시 살로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살로메를 최고의 고전으로 꼽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진주 농림학교, 6년제 농림중학교를 다닐 때 선생이었던, 뒤에 소설가도 유명한 분이죠. 이병주의 영향이 큽니다. 이병주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면서 프랑스어에 전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전쟁 때 학병으로 끌려가는 바람에 좌절되었습니다만, 이분이 문학관이 아니라 좀 유미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유미주의, 특히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같은 작품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유미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그 아름다움 속에는 허무의 빛깔이 엿보이거든요. 허무의 빛깔이 엿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은 세스토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상가의 일본어로 된 세스토프의 사상을 이렇게 접함으로써 많은 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도 역시 허무의 빛깔이 엿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 할 때 가지 않으라고 이 발버둥 치는 사람, 뭐 권력을 아니야 더 향유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내놓지 않는 사람, 뭐 이런 것은 결국은 그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를 통해서 보지만 결국 암살을 당한다는가 뭐 이런 일이 있죠. 그래서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갖다가 분명히 아는 것이 참 그 아름다운 일이다. 이때 아름답다 하는 것은 미학의 개념이라고 보기보다는 도덕적 개념으로 지금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 도덕적 개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미학적 개념의 아름다움으로 허무주의의 그 뭡니까 아슬한 빛깔로 이렇게 치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청춘은 지고 있다. 이때 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절적인 의미로서의 봄이라기보다도 인생에서 청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때 봄은 늦봄이죠. 늦봄입니다. 분분한 낙화, 꽃이 어지럽게 떨어지는 것을 분분한 낙화라고 하죠. 결별, 헤어지는 거, 이별하는 거.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사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 한철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지나가고 있다. 어지럽게 떨어지는 낙하가 계절의 변화, 추위를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 무성한 녹음은 이거는 여름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뭐 어떤 사람을 두고 좀 헤어지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의 자기가 살아오는 그 삶의 마디와 이별입니다. 결별입니다. 이제 청춘의 시절에서 조금 더 나이가 많아져 가고 있다. 그 이야기겠죠. 아마 이때가 1950년대 중반에 서해진 시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1933년생이니까 이제 10대 후반, 보통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청춘이라 하거든요. 그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뭐 지금은 뭐 20대 전체가 다 청춘이죠. 그리고 안에 20대 이제 초반에 지나서 이제 중반을 접어들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 참 좋은 우리말이죠.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 그러니까 부사고 의태어입니다. 모양을 나타내니까 이 예문을 한번 들어볼까요? 꽃잎이 하롱하롱 떨어진다. 딱 그 들어맞는 예문이라고 하겠네요. 근데 하롱하롱은 전혀 다른 뜻의 하롱하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음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단어죠. 그게 뭐냐 하면 실없다, 경박하다.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하롱하롱이라고 합니다. 실없는 성질, 경박한 성질을 하롱하롱. 저 사람 말이지 술 한잔 마시고 사람이 해롱해롱하고 있네. 해롱해롱이 바로 하롱하롱입니다. 해롱해롱하고 있네.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롱하롱은 두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저서가 1990년에 낸 91년인지 그것도 가물가물하네요. 책 제목이 시 해설집인데요.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의 제목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저서로 내는데 그때 이형기의 낙하를 제시하고 해설을 붙였습니다. 그때 이형기 시인에게 선생님 시 낙하를 해설한 게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책을 정정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시큰둥한 반응이야. 그거 내 안에 대표작 아닌데 딱 하더라고요. 그것들 분명히 이거는 정말 안에 나만의 경험만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나 대표작 아닌데. 선생님 초기에는 유미주의였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대부분 모더니스트의 시인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미주의하고는 조그만의 색깔이 다른 그런 안에 경향을 보였는데, 모더니스트 시인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분식한 것을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는 1990년대 전후로는 문명 비판시, 그러니까 좀 포스트 모던한 성격의 아니야 문명 비판시를 쓰곤 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아니야 세기말 문명이 20세기 세기말 문명이 어떻게 지금 안에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비판한 시를 많이 썼거든요. 심야 예본이 하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낙하하고는 세계가 전혀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큰둥한 반응이 있었는데 내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국정교과서가 막 바뀌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 중학교 교과서에 이 시가 실린 거예요. 어쩌면 내 책 보고 싫은지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해설지, 시 해설지,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 이게를 문교부에서 내가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떤 시를 중학교의 수준에 맞느냐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책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책이 별로 없었거든요. 내 책 보고 내가 집어넣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충분히 성립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그때는 하나의 종류니까 전 우리 대한민국 중학생이 똑같은 국어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책에 이렇게 실리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대표작으로 인정해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그 다음에는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괜찮은 시지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니까 중학교 국정교과서에 실리니까 그렇게는 그래 자기 시가 교과서에 실리는데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 낙하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지금은 거의 국민적인 애송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시 중에 한 편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청소년들도 봄 한철 객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 어떤 생명 현상의 경이로운 법칙을 극히 간주하고 있다. 이 자연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법칙입니다. 이게 예외가 별로 없이 봄에는 꽃 피고 하면서 잎지고 하는 거 이것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 현상의 경이로운 법칙을 응시하고 간주하는 것. 내가 이 유튜브 강의하면서 수없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인을 보양, 견자라고 한다. 견자라는 개념은 거의 구도자의 개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물의 본질을 응시하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고, 보양이라고, 견자라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동양적 한자의 표현에 의하면 볼견자, 사람자자, 견자라고 하는데 이 시를 보면 이영기 시인은 견자와 같아. 단순한 시인이라기보다는 시인으로서의 구도자에 가깝다. 보이지 않는 사물이나 인생이나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저는 어쨌든 무슨 꽃으로 문지르는 가슴이기에라고 하는 첫 번째 저서에서 이 시를 좀 연시로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시는 연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연시로 해석했다 해서 그 잘못된 해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평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냐? 창조적 오도의 결과다. 오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은 그 결과인데 그것이 어떤 창조성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오도는 안 좋지만 이거는 창조적 오도일 수도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는 비평의 존재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기적 사실이 시인의 정기적 자전적인 경험이 반영되었다고 보는데요. 제가 어려서 봤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 시는 근데 이분하고 술을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살아왔던 경험이나 체험은 저한테 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아무도 하지 않았고 딱 한마디 나는 진주에서 사범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농림학교를 가려 해서 거기에 갔다. 그게 생각해도 아쉽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도락구 운전수였다. 도락구가 트럭이거든요.
그 당시 사회 경제적 지위로 한다면 트럭 운전수는 지금의 비행기 파일럿에 해당되는 기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는 좀 살림살이가 좀 괜찮았다 하는 겁니다. 학교로 보낼 만큼, 그 가난한 시절에 학교도 보낼 만큼 아버지가 돈은 좀 있었는데 사남매 장남이래요. 사남매 장남인데 근데 아버지가 병을 얻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석에 있으면서 재산을 다 까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도 겪었죠. 한국 전쟁도. 그러니까 홀 어머니 아래 사남매를 이제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어머니와 동생 3명을.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고 폐허가 된 서울에 가서 동국대 불교과를 마지막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는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다들 어디 가서 돈벌이 하는 것이 혈안이 돼 있었지. 교수들도 다 인정해 줬어요. 수업보다는 돈을 벌이라고. 입에 풀칠하는 일에 더 오히려 고무했어요. 근데 뭐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하나 얻을 요랑으로 서울의 그 도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헤매고 방황하고 하던 청년 이형기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 이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인의 그 삶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최하층입니다. GDP, 이런 게 거의 꼴찌 수준이었어요. 왜? 전쟁이 있었으니까. 현실의 고통을 인내하기 위해 마음으로 새긴 투명한 시의 언어가 바로 이 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형기 시인의 낙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요. 이 작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음미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낙화 이형기.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